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고대 사회였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중세 시대는 고려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고려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족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세운 나라였다는 거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 고려 전기의 왕권 강화책, 그 다음에 호족의 분화라는 거는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호족이 나뉘어서 성공한 호족은 이제 중앙의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호족은 지방이 여전히 남아서 향리로 되어가는 과정을 볼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려 시대의 통치 조직이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공부하던 것이 고대 국가였어요. 자, 고대 국가 하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이 나왔죠. 자, 근데 그 삼국을 이제 통일한 게 어디였냐면 신라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통일 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다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남북국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에는 발해, 그 다음에 남쪽에는 통일 신라가 있었던 시대다라고 했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나 했죠. 뭐냐? 자, 이때 통일신라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고요. 당시에 통일신라의 나라 이름은 뭐였느냐면 그냥 신라였다는 거죠. 통일자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라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라의 역사다 하면은 자, 신라가 제일 처음 세워졌을 때 자,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나요? 네, 박혁거세라고 했죠. 박혁거세. 자, 그러면 신라가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얘기해야겠죠? 자, 신라가 망할 때의 왕은 누구냐면, 경순왕이에요. 자, 오늘 이제 경순왕이 등장을 할 텐데요. 자, 그럼 박혁거세에서 경순왕까지의 신라 역사가 몇 년 정도 되냐면 약 1000년 정도 돼요. 무지 길죠. 자, 그래서 이 신라의 역사를 역사학자들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 본답니다. 자, 그래서 박혁거세부터 어디까지로 자르냐면 무열왕까지로 잘라봐요. 자, 무열왕이 누구죠? 김춘추죠. 자, 그래서 박혁거세에서 무열왕 요 시기를 맨 앞선 시기다 해서 상대라고 하고요. 자, 이 무열왕서부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해공왕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를 가운데에서 중대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공왕 이후부터 경순왕 이 마지막을 하대라고 부른답니다.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거죠. 이때 특히 이 중대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중대,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흔히 통일 신라라고 하고요. 선생님 글씨가 참 잘 안 써지네요. 자, 해공왕 이후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이 시기를 이제 신라가 망해가는 마지막 시기다 해서 신라 말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왕권이 강했지만 말기로 오면서 왕권이 약해졌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경주에 사는 귀족들이 다퉜잖아요. 그 틈을 타서 지방에서는 여러 호족 세력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이 호족들 가운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신라의 왕에게 복종할 필요가 뭐 있냐? 신라의 왕이 되려고 길을 쓰고 싸워봤자 뭐하냐? 그렇게 고생고생 해갖고 신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봤자 평균 한 그때 요 시기에 오면은 왕이 7년 정도밖에 자리에 못 있고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냥 왕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신라 말기 하대에 호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후백제부터 등장을 하죠. 견훤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그 전라도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지역은 옛날에 백제가 있던 땅이다 해서 이것을 후백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동시에 연달아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궁예가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신라의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그 다음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가 등장하면서 다시 나라가 세 개가 된 거죠. 나라 이름도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등장한 삼국이다 해서 후자를 써가지고 후삼국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후삼국이니까 이제 이 세 개의 나라가 이제 또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궁예가 처음엔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다. 불교에서는 미래에 등장해서 중생을 구원하러 올 부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미륵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서 이제 궁예가 내가 미륵불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마음을 풀 능력이 있다. 네가 나한테 역심을 품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던 부하를 마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부하들이 이제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궁예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궁예를 없애버리자. 왕을 갈아치우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건을 왕으로 세우고 궁예를 몰아내는데요. 이때 왕건이 자기의 근거지였던 송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918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나라가 세 개죠. 여전히 세 개죠. 근데 이 왕건은 궁예하고 달랐어요. 궁예가 매우 포악한 짓을 해서 민심을 잃었지만 왕건은 그 반대로 다른 호족 세력들을 잘 대우해주고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잘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더니 결국 또 누구한테 잘해주게 되냐면 이때 마침 또 북쪽에 있던 발해가 망했어요.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망했는데요. 이 나라가 이 당시 망하게 되면 이 망한 나라의 왕족, 귀족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망한 나라의 왕족이나 그 백성들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발해의 유민을, 자, 이 유민이 뭐냐면 이 유자 잘 보세요. 이 유자는 남기다 라는 뜻의 유자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 이걸 뭐라고 하죠?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나라에서 남은 백성을 유민이라고 해요. 이 유민들을 왕건이 받아준 거예요. 또 그냥 받아준 게 아니고, 이 발해 왕족들을 고려해서 왕족은 아니지만 하여간 굉장히 이제 높은 신분, 관직과 땅도 주어가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흔들린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라죠. 자, 이때 신라는 이 후백제의 견훤에게서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신라는 이제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왕의 힘이 없었는데 견훤이 신라의 서울 경주에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신라의 왕한테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신라는 언제 이 견훤에게 망할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견훤한테 망하게 되면 견훤도 굉장히 포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신라의 왕족은 견훤에게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왕건이 발해의 망한 왕족들을 잘 이제 대우해 주는 걸 보고 왕건에게 가면 신라의 왕족도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죠. 아까 얘기했던 경순왕이 이 신라의 왕위를 왕건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투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35년에 신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1000년에 걸친 신라의 역사가 막을 내린 거죠.
자, 이때 또 이제 남은 건 이제 후백제밖에 없는데 견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견훤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가 권력을 가질 텐데 왜 안 죽지? 하더니 결국은 이제 아버지까지 금탄사라는 절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래서 견훤이 이러다가 아들한테 죽겠구나 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갔을까요? 네, 왕건에게 갔죠. 자, 왕건한테 투항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라가 경순왕도 왕건에게 투항을 했고, 왕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견훤의 아들을 치러 후백제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후백제도 936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자, 후백제가, 망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936년이죠. 자, 이렇게 후백제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고려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후삼국의 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라의 역사 1000년을 우리가 세 시기로 나눠서 봤었죠. 상대, 중대, 하대. 그러면 고려의 역사도 그렇게 나눠보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려의 시기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고려의 역사가 5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앞선 시기를 전기라고 하고 뒤의 시기를 후기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계기가 되는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입니다. 자, 문신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가 고려 후기가 되는데요. 이 고려 후기 초창기를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다 해서 무신 집권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한 40년 동안 저항을 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몽골이 중국에 세웠던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르죠. 고려가 호족들이 세운 나라라고는 했지만 엄연히 그래도 고려의 최고 권력자는 왕이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신경 썼던 게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방법이었죠. 물론 초기에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호족을 마구 누르기보다는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태조 왕건이었죠. 자, 왕건이 고려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태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왕건은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장인어른으로 모시면서 제가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각 지역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걸 호족 융합정책이다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뭐냐면 이 기인제도의 인자가 인질할 때 인자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개경에 데리고 있는 거죠. 개경에 유학을 보내라 하면서 이제 데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방의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 개경에 있는 자기의 아들부터 위험해지니까 함부로 그런 일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왕건이 혼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죽기 전에 걱정이 됐겠죠. 아들들끼리 싸우면 어쩌나.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후뇨식조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왕건이 죽고 나서 걱정하던 일이 터졌는데 아들들이 이제 싸운다기보다도 그 아들의 외할아버지들이 다 달랐던 거죠. 엄마도 다르고 외할아버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왕인 해종은 2년 만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정종도 3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광종이에요.
자, 광종은 자기 형님, 아버지 뭐 다 이렇게 죽는 걸 보고서 호족 세력들을 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왕권 강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광종은 노비안건법, 과거제, 칭제 건원과 같은 강력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자, 노비안건법은요,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노비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뭐가 될까요? 자, 일반 양민이 되겠죠? 일반 양민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고, 이 자유인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 세금을 내면 이것은 곧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국가 재정, 국가의 살림살이가 튼튼해지는 것은 곧 왕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고 왕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노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호족의 힘은 또 노비의 숫자가 주니까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면서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효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호족의 힘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왕권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제는요, 이때 중국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건의를 해서 실시하게 된 방법인데요. 이건 뭐냐면 관리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시험을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리가 되려면 시험을 봐라.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잘 알다시피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골품제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에 와가지고는 신분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뽑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호족이나 귀족이나 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의 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게 됩니다. 자, 이걸 칭제, 황제로 칭한다 해서 칭제라고 부르고요. 건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이 원년을 정하는 거예요. 원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해의 이름, 즉 연호를 세우는 거죠. 건자는 세울 건자에서 자, 연호를 정하고 황제로 칭하는 나라, 즉 그 당시 황제는 중국이었는데 중국과 대등한 나라라고 하는 식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인 건 광종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왕이 일찍 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물 제도를 완비하는데 이때에 성종이 관리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 고려를 부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라 그랬더니 레포트를 아주 잘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최승로입니다. 최승로가 성종한테 레포트를 냈어요. 자, 근데 그 대부분을 성종이 오케이 했던 거죠. 자, 이 최승로의 건의사항이 모두 28가지여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무 28조라고 부릅니다. 그 시무 28조의 핵심은 뭐냐면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유교하면 뭐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해라. 즉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중에 핵심 내용이 지방관을 파견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였는데요. 이 지방관은 뭐냐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이 고려는 호족이 세웠던 거라고 했잖아요. 이 호족이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호족보다는 중앙에서 임명을 받고 파견된 지방 관리가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중앙, 즉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그럼 신라 말의 지방 호족이 고려 사회로 오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신라 말에 여러 호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이제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든가 이런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왕건, 왕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왕의 장인어른이 됐다든가.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왕이 사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높은 귀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별로 이제 공도 못 세우고 별 볼 일 없는 호족에 이제 머무르는 그대로 지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귀족은 일단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왕이 살고 있는 수도, 개경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야지 이제 왕 옆에서 높은 관직도 받고 궁궐로 이제 매일 출퇴근하면서 왕한테 간섭도 하고, 자, 이러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귀족을 개경 귀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은 신분은 우리가 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의 귀족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세습, 자기 자식한테 계속 물려주고 싶죠. 그래서 가문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가문을 또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혼인이지요. 높은 가문의 자식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세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벌의 문자는 가문할 때 문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위 관료,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관료로 진출하는 방법은 과거를 통한 방법인데, 과거 시험, 이건 시험이고요. 시험을 보지 않고 무시험으로 관직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음서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특혜가 되는 거죠. 자, 이 귀족들은 이런 특혜를 누렸고요. 또 나라에서 상으로 땅도 받습니다. 이렇게 상으로 받은 땅을 공음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음전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이러한 특혜를 가진 것이 귀족이었고요. 자, 지방에 머물러 있는 호족은 주로 그 지방의 실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실세라고 하는 거는요,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은 토착민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뿌리박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땅도 많이 갖고 있고요. 경제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향리가 되는데, 이 향리는 뭐냐면 향촌 사회에 있는 관리할 때 리자입니다. 관리가 됩니다. 자, 관리가 되어서 그 지역의 지방관인 수령을 도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면 이 향리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향리라고 하는 관직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지방호족은 고려시대에 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중앙의 귀족이 되기도 했지만, 그대로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방의 향리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시스템이 바로 통치체제죠. 그래서 이것은 흔히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보는데요. 중앙관제는 뭐냐면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국가를 움직여 나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뒤에 표로 다시 볼 테니까 여기선 설명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지방, 각 전국은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이 지방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서울특별시, 그다음 뭐 경기도, 강원도 각 지역이 있고요. 서울 안에는 용산구, 중구 이렇게 구로 나눠져 있고요. 구 밑에는 또 동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장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당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려가 호족이 세운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각 지방 호족의 힘이 셌어요. 그 각 지방의 호족이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한테 세금도 직접 거뒀는데, 이거를 이제 고려가 고려의 왕이 왕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어떻게 나눴느냐? 일반적으로는 도로 나눴어요.
이걸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도를 나눴고 도 밑에 부, 뭐 군, 현 이러한 조직을 쪼개서 두었고요. 도가 모두 5개였던 거죠. 자, 근데 그 도 위에 고려의 북쪽에 있던 나라가 거란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여진도 출연하는데, 이렇게 북방 유목민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북쪽에 북계, 그다음에 동쪽에 동계를 두게 됩니다. 이때 계자는 무슨 계일까요? 경계할 때 계자겠죠. 북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 그래서 이 계가 2개이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쌍계 아니고요, 양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요. 자, 일반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 부, 군, 현 여러 가지를 그 밑에 두는데, 각각을 다스리는 관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방관을 왕이 임명을 해서 파견하게 되는데요. 내려보내는 거죠. 그럼 지방관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데, 문제는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현에 모든 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아직 왕의 권한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쥐현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비교해보면 속현의 개수가 쥐현의 개수보다 많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모든 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구역 말고 별도로 있는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향, 부곡, 소. 예를 들면은 무슨 현이 있는데 마을 옆에 처인 부곡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여기는 현 아니고 부곡이야, 여기는 소야, 여기는 향이야, 이렇게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에 세금을 안 냈다든가 관리의 말을 안 들었다든가 임금에게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숨겨줬던가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그 왕이 이 지역을 벌 주고 싶겠죠. 그래서 너희는 현이 아니라 향이다, 부곡이다, 소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현에 사는 사람보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 과거를 봐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제한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지역을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제를 볼까요? 과거제는요, 고려 4번째 임금 광종 때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봐서 관료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럼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됐을까요? 자, 신라 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신라 때는 골품제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출신, 골과 품에 의해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라는 게 나와서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시험들을 봤느냐? 크게 과목이 3가지가 있었던 거죠. 문관을 뽑는 시험을 유학을 시험 봐가지고 문관을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 예를 들면은 뭐 계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험을, 이런 과거를 잡과라고 불렀어요. 잡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특이한 것이 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승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승려를 우대했죠. 그래서 승려들도 시험을 봐가지고 벼슬을 줬던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과거제인데, 그래서 고려시대는 신라보다는 개방적인 사회였다. 즉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뭐 그 전까지 시험을 안 보고 관리가 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시험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귀족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음서라는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거나 아니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완전 무시험 특혜죠. 때문에 이런 특혜를 통해서는 고위직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시험을 봐서 과거를 봐가지고 높은 관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려의 중앙관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주인은 왕이었지만 왕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신하를 두었는데요. 이 관제의 모습을 보면 중국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당나라에서 삼성육부라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지난번에 봤을 거예요. 이 삼성육부 체제가 동아시아 각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발해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나중에 조선도 이 삼성육부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근데 고려가 당나라하고 다른 점은 당나라 같은 경우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였지만 고려는 여기 보다시피 중서문화성, 상서성에서 성이 두 개에서 이성 체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병, 이부, 호부, 병부, 예부, 공부 그래서 6개의 부가 있었던 거는 똑같고요. 이 각 2호 예병 현공 6개의 부를 보면 오늘날 행정각부하고도 좀 비슷하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오늘날 군사를 맡은 부서가 행정부가 국방부잖아요.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이 병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 다음에 육부.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육부 체제라고 부르고요. 이 이성육부가 중앙관제의 핵심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 어디였나 볼까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중추원과 어사대입니다. 자, 중추원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추원의 고위 관료를 추밀이라고 하고 그보다 좀 낮은 관료를 승선이라고 합니다. 각각 맡은 일이 다른데요. 추밀은 군사 기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역모를 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비밀 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추밀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 바로 승선이죠. 이거는 오늘날 왕을 대통령으로 비유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일을 맡아보는 비서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중추원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 중추원과 더불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어사대예요. 왕이 많은 관료를 두는데 그 관료가 왕의 명예에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사대죠. 만약에 어사대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리가 있다. 그럼 왕한테 직접 보고를 하게 되고 왕이 그들을 벌줄 수 있는 거죠. 중추원과 어사대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비대해지면 왕의 권력이 커지겠죠. 그걸 이제 귀족들, 즉 신하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귀족들의 협의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됩니다. 귀족들의 합의체죠.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서문화성의 재신이라고 하는 2품 이상의 높은 관료와 그 다음에 중추원의 2품 이상 높은 관료 아까 추밀이라고 얘기했죠. 이 추밀과 재신 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는 주로 국방에 관한 일, 식목도감은 법제를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는데 이 높은 고위 관료가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려의 특징이 되겠죠. 그럼 왕이나 높은 귀족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이들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할 수 있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이 둘을 합해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대간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간쟁, 봉박, 서경. 자, 간쟁은 임금님한테 간하는 거예요. 간이라는 거는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한 마음에서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봉박은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대로 따르면 안 될 것 같다고 신하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걸 즉각 시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거고요. 서경은 사인하는 거예요. 어느 관직의 임금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려고 한다. 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럴 때 신하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인을 안 하고 붙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는 그 당시 왕이나 그 다음에 고위 관료의 정치 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 3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고려시대의 중앙통치조직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육부가 기본체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귀족의 합의제가 존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럼 뭐냐? 자, 국왕이 국정을 주도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임금과 신하 간의 합의가 중시되었다. 이게 고려의 중앙통치의 기본 원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